51입니다. 소마. 예. 오늘은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또 올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영화를 할 겁니다. 아직은 그 넷플릭스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넷플릭스에 곧 공개 예정인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3시간 20분짜리 영화인데 이 영화를 지금 그 단기간 극장 상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 극장이 흔하지 않아서 일부러 그 이수역에 있는 아트나인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트나인에 그서 영화를 같이 보는데 또 저희 영화 친구 한 분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그분과 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예명이 이제 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제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환경에 너무 처음이어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한번 재미있게 최대한 재미있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안지는 한 10년이 됐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어떨 때나 아니 못 보던 애도 있고 뭐 그런 서로 친한 듯하지만 이렇게 또 반말하는 사이는 아니고요. 네, 그런 사이입니다. 저희 이제 뭐 옛날에 영화평론가 과정 한겨레 영화평론가 과정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이고요. 뭐 지금 이제 제이님께서는 뭐 역시 문화기획 및 이제 그런 좀 글을 쓰시는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는 어떠셨나요? 일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경험 자체가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닝타임이 3시간 반이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다는 게 되게 약간 동시대적 영화 경험 같지 않다. 그래서 영화 자체의 내용도 뭐 재미있었지만 그 영화 외적인 그런 관람이나 경험 그런 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뭐 이 영화가 그 일반적으로 요즘 상영되는 그런 좀 상업 영화의 틀과는 좀 상업 영화인 건 맞지만 상업 영화의 틀과는 좀 굉장히 다른 결이 다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감독님께서 뭐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이신데 1942년생이십니다. 근데 물론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거장이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세계 영화사에서 항상 1, 2위에 꼽히고 있는 뭐 좋은 친구들이를 비롯해가지고 뭐 성난왕수라든가 이런 영화 뭐 택시 드라이버라든가 수많은 걸작들을 만드신 감독이신데 이분이 또 최근에 또 그 시네마 논쟁을 또 꺼집어내셨어요. 뭐 요즘 마블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는 그야말로 덕후들이 넘쳐나는 마블 영화를 비판하셨습니다. 그 비판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마블 영화 시네마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질문자와 네. 대답자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은 진행을 해보려고요. 저도 안 되는 체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짐을 저에게 다 던져놓고 있는데 이거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빨리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죠. 네, 시네마라고 하는 말 보통 뭐 영화라고 얘기하겠지만 일괄적으로 보통 좀 영화의 형식이나 스타일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뭐 시네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무비 이렇게 크게 이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뭐 마블 스타일의 어떤 상업 영화, 대중 영화 이런 쪽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방식의 소비 영화 문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문화 그런 축이 하나의 크게 있는 축이겠죠. 근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이 영화를 보러 오신다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러닝타임이 3시간 반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초창기에 일반적으로 영화 러닝타임은 보통 1시간 반.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네. 그나마 이것도 마블류의 어떤 영향인 것 같은데 영화가 2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이 러닝 타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3시간 반은 음, 좀 황당한 그렇죠. 경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사전 지식을 보고 네, 네. 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소위 말하는 마블 영화처럼 스펙타클한 음, 영화가 아니기 네.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죠. 이게 일종의 그 시네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마틴 스콜세지라는 분이 영화학교의 1세대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작가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에 각인이 찍히는 작가가 그런 영화를 시네마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봤을 때 또 그의 영화들이 또 지극히 마틴 스코세지의 세계라고 하는 영화라고 봤을 때 그가 말하는 의도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작가의 영화이냐라는 문제와 시네마라는 개념이 좀 유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틴 스코세지라는 이 영화 감독의 영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미국 역사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라도 있어야 영화를 좀 온전히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영화 뭐 하여튼 저도 되게 오랜만에 3시간 뭐 이 30분에 육박하는 영화를 온전히 쉬는 시간 없이 영화를 본 것은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통 인터미션이 있으면 싶어한데 그죠. 예. 없네요. 요즘에 뭐 옛날에 뭐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영화도 반드시 인터미션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 좀 긴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뭐 없습니다. 그냥 3시간 20분 30분을 그냥 달립니다. 그래서 달리는데 요즘 관객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스피드감이 느껴지는 영화는 또 아니어서 예. 그래서 좀 약간 학습이 안 된 젊은 관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긴 맞는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러 가시는 분에게 한 가지 꿀팁이랄까 하나 드리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영화 일단은 뭐야? 주인공 배우들이 이 스콜세지 영화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친근한 인물들입니다. 네, 뭐 일단 주인공인 뭐 이 아이리시맨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이제 아이리시맨이라는 건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 마피아 조직에서 일했던 그 아일랜드인 일종의 킬러죠. 이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을 한 게 이제 로버트 드니로고 그 다음에 뭐 그 조페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좋은 친구들이라든가 또 뭐 카지노 같은 영화에서도 등장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조페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의 영화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영화에서 거의 반미치광이로 등장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이성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이 씨도 놀라셨다 그랬는데 저도 알파치노가 왠지 스코세지랑 영화 찍었던 것 같았는데 처음이더라고요. 예, 나이들이 다 많으신데 이제 말년에 한번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파치노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지미 오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배우들의 연기는 뭐 어떻게? 뭐 연기나 이런 영화적 완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 뭐 평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뭔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마지막 영화가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뭔가 예. 뭐 보통 예. 자신의 퇴장을 예. 예상하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엔딩 부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네. 묻어 네. 나는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영화를 찍을 계획이 혹시 있다고 하시던가요? 아십니까? 아마 뭐 은퇴하신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영화 감독이시고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이 분이 그 거의 일생에 걸쳐서 찍었던 이 갱스터물 장르의 거의 모든 마무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주변에서 들리는 뭐 이렇게 그 여성들의 웃음소리 이런 거는 주변에 보드 게임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니까요. 듣는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어디 무슨 뭐 녹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또 저희 뭐 따로 만나서 어디 녹음할 공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 둘이 커피 한 잔씩 들고 보고서 지금 저 아까 카운터의 직원분이 좀 네.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상한 눈빛으로 약간 쳐다. 근데 좀 이상한 그림은 아니겠죠. 일단은 40대 이상의 중년 아저씨 둘이 와가지고 커피 시키고 먹고 무슨 밀실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별얘기 다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주변에 저희는 저렇게 밝은 웃음소리를 지니고 있는 여성분은 보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 분들입니다. 일단 좀 그렇다고 해서 이 녹음을 뭐 저기 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뭐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가죠.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리시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마틴 스코세지의 일종의 갱스터 필름의 거의 마무리 같은 영화다라는 거는 이 영화의 캐스팅에서부터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로버트 니로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늘 소통이 안 되는 인물의 역할, 또 이제 마틴 스코세지의 페르소나 같은 이제 중기작에서는 거의 이제 페르소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스코세지의 영화의 초기작은 하비 카이트, 이별도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 그다음 하비 카이트, 그다음에 중기작 이후에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제 로버트 니로, 그다음에 최근작에서는 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거의 페르소나 같이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마틴 스코세지의 전성기 최고 걸작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좋은 친구들이라든가 택시 드라이버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난항소 같은 영화의 모든 주인공들은 로버트 니로였기 때문에 로버트 니로와 마틴 스코세지는 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근데 그 로버트 니로가 오랜만에 다시 스코세지 영화에서 심지어 뭐 CG 기술을 활용해서 젊은 시절까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아 그런 거였나요? 그렇죠. 이게 약간 예. 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생각보다 CG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걸로. 그래서 드니로가 그 뭐 실제는 70대가 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되게 3, 40대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실제로인데 또 느낌상으로 3, 40대까지는 젊어 보이지는 않고 근데 그분의 원래 이제 노인의 얼굴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억지로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리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실존 나이가 비슷한 조페 씨가 이제 미더른으로 나오는 것 같은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근데 영화를 보니까 왜 로버트 니로를 캐스팅을 했는지 그 영화의 특히 후반부 장면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뭐 저는 어저께 되게 피곤한 일을 겪어가지고 막 피곤하게 놀다가 오는 바람에 영화를 완벽하게 멀쩡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거의 안 졸고 봤거든요. 3시간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시간 넘는 영화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안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좀 러닝타임을 저도 보러 오면서 확인을 하고 좀 힘들겠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영화가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스코세지 하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도 뭐 갱스터물이다. 그럼 이제 좋은 친구들을 당장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또 그런 경쾌한 리듬감만 있는 영화가 아니고 그 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뭐랄까 스포일러가 되나요? 아니 아는구나. 어차피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후반부에 이제 이 되게 주인공이 살인 장면을 하러 가는 장면을 그때는 음악이 전혀 없이 되게 느릿느릿 찍었어요. 이거 느릿느릿 찍어서 그 장면이 주는 무게감이 맞습니다. 엄청 그 무게감이 이 삶을 거의 후반부는 거의 그 사람이 이 삶은 거의 그 순간에서 끝났다라는 느낌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영화의 시작은 그 스코세지 특유의 트래킹 셔트로 쭉 시퀀스로 들어가서 양로원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드니로의 얼굴을 보여주고
회상 장면으로 이제 플래시백으로 쭉 간 다음에 영화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죠.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는 뒤로 갔다가 시간적으로는 젊은 시절로 갔다가 가고 공간적으로는 결혼식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드니로와 조페시 부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시간을 여행한다는 개념도 되는 거고 미국의 역사를 여행한다는 개념이 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스코세지 자신의 영화를 돌아보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초의 시대, 그러니까 미국 스코세지가 그려냈던 자기가 경험했던 마초의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네. 이 원작 소설이 아니라 논픽션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논픽션이라고. 그 얘기를 먼저 네.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I heard you paint houses. 그러니까 뭐 페인트공이란 얘기죠. 그렇죠. 당신이 페인트공이라 내가 알고 있다,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은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처음 들었던 궁금증은 이 논픽션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주목하게 된 포인트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저는. 네네. 네네. 저도. 보통 네. 그 뭐 이야기의 전반적인 간단한 시놉시스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미국의 운수 노조위원장 지미 호파라고 하는 인물이 실종되는 사건을 네네. 가지고 쭉 그걸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콜세지 감독이 왜 이런 이야기에 네. 뭔가 꽂혔을까 이런 궁금증. 네네. 제 기억에 호파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제 잭 니콜슨이 출연했던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스터리하게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지금까지도요?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논픽션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코세지가 뭐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뭐 계속 많이 만들어 왔었고 미국사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은 항상 해왔던 거니까. 네. 근데 일단 지미 호파라는 인물은 되게 이율배반적 모순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막 노조 운동을 했던 인물이고, 하지만 이제 그 마피아와의 범죄와의 또 연루성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되게 권력이 굉장히 하여튼 노조위원장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말하기는 힘들 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인물이라고. 떠올리는 네. 노동운동가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아, 안 맞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건데 이 호파는 영화 속에서는 케네디를 굉장히 미워하는 인물로 나오고 뭐 실제로도 그렇겠죠. 뭐 저희가 뭐 미국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만 하여튼 케네디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호파라는 인물은 하여튼 캐릭터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 생각에는 이제 마초적인 대표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계속 주인공이 이 호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호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부탁하죠. 이렇게 좀 그 사람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파는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코세지 영화들에서 보면 항상 주인공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아니죠. 이 마초들은. 그래서 불나방처럼 막 끝까지 몰고 가다가 결국은 파멸을 맞게 되는데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다가 지미 호파도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지미 호파 역을 연기한 배우 네. 알파치노의 네. 연기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아주 뭔가 광기 어린 어떤 연기의 에너지가 있는 배우인데 지금 한 70 넘었죠.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빛나는 눈동자와 그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그 날서고 짱짱한 목소리 여전한 걸 보고 연기 천상 연기 배우구나. 네. 그동안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주요 역할을 못 맡으셔서 그렇지
역시 그 옛날에 그 올리버 스톤의 애니 기븐 썬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NFL 코치로 나왔을 때 그 네. 쩌렁쩌렁한 연설 장면들이 아직도 네.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 지미 호파 역할을 이 실제로는 이탈리아 계죠 알파치노가. 근데 그 역할을 갖다가 그 쩌렁쩌렁한 연설로 좌중을 압도하는 장면들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배우들이 뭐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 카리스마라는 거는 왜 스콜세지가 이들을 쓸 수밖에 없는가? 그 마초시들의 시대에서 살았던 역할을 이들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 시대의 젊은 배우들 중에서 이들이 했던 연기나 배역 캐릭터를 그 5, 60년대를 살았던 갱스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배우들이 이들만큼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마틴 스콜세지 입장에서는 최고의 캐스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아이리시맨은 뭐 그 뭐라고 할까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가 많이 필요한 어느 정도 필요한 영화긴 합니다만 이게 공부한다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좀 볼만한 필요는 있어요. 공부라는 건 미국에 대한 역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화에 대한 영화에 대한 역사? 이게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예. 네.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네. 그 로버트 드니로의 딸 역할을 아, 네네. 맡았던 그 배우 이름이 뭐죠? 안나 파킨이죠. 네. 아나 파킨? 애나 파킨. 애나 파킨이라고 하는 네. 역할인데 뭔가 네. 어쨌든 영화 전체에서 영화의 거의 조연이라고 해야 되는 조연에도 네네. 끼기 애매한가? 조연이죠. 조연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지하는 비중이나 어떤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영화 전체를 사실 이 배우가 이 배우의 존재가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아버지니까 마피아라고 해야 되나? 마피아 그죠. 행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딸과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족적인 모티브가 있는 거죠. 네. 딸과 아버지. 그러니까 마피아 일을 하는 아버지와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딸과의 어떤 이 네. 세대 간의 갈등. 네. 요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봐도 굉장히 네.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여성이 쓰는 쓰는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 그 안나 파킨의 그 얼굴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딸이 내신 캐릭터인데 이 로버트 니로가 연기하는 중에서 나머지 딸들의 존재감은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않고 네. 이 딸이 이제 어렸을 때 일종의 뭐 실수에 의한 폭력을 당했다고 할까?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리시맨 로버트 니로가 그 가게에 가서 그 아저씨를 그 밀쳤다는 사람을 갖다 완전히 밟아버리죠. 막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그 딸은 아주 아연시스텍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캐릭터가 애정을 끼쳤던 인물은 자신의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의 지미 호파에게 일종의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랑을 느끼는 캐릭터인데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죠. 자신이 진짜 아버지인 로버트 니로가 하는 이제 캐릭터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에서 이 영화는 또 그 여성이 바라보는 그 여성들이 뒤에 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마초들의 폭력적인 세계에 대한 좀 비판적 의식도 담겨 있다고 어떻게 보면 되겠죠? 약간의 그런 뭐랄까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성의 네. 입장에서 네. 그 딸의 입장에서 또 영화를 예. 만들고 있는 건 그건 아니죠. 예. 약간의 힌트나 뉘앙스는 있지만 예. 결국은 이거는 그 아버지의 예. 관점에서 영화를 쭉 예. 따라가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 최근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 예.
어떤 페미니즘적인 분위기를 일정 정도 네.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선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 영화가 뭐 실제로 스콜세지의 영화들의 갱스터 영화들에서 갱스터들을 멋있게 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정말 뭐 그런 문제점들을 오히려 더 집요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스콜세지 쪽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도 어쨌든 생애 말년에 가서 자신의 네. 행위들에 대해서 뭔가 복귀하고 딸과의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 성찰을 네. 일정 부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음. 본다면 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그렇죠. 변명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앤나 파킨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죠. 끝내. 네. 예, 다른 딸에게 그리고 그 설명을 듣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뭐 스포리뷰라고 하죠. 뭐. 어차피 뭐. 이 영화는 좀 스포일러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영화 자체가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의 반전이라 이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영화 보고 나오면서도 최근에 한국 독립영화에서 인상적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벌새 감독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도 한국 현대사의 맥락을 그렇죠. 여성의 관점에서 쭉 주파하고 있는 영화인데 네. 조금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이 아이리시맨은 그렇게까지 여성의 관점에서 영화를 이끌고 나간 영화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배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재미있는 가정일 수 있는데 똑같은 시대적 맥락을 그 딸의 맥락에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스콜세지가 이제 저기 뭐야 그런 쪽의 영화를 뭐 순수의 시대 같은 영화도 생각나긴 하는데 뭐 여성적 관점의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중에 자기 자신이 겪었던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모순된 그런 인간들 그 다음에 그 막혀져 버리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데 하는 짓은 완전 밉상인 캐릭터들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딸의 존재들은 아빠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아빠를 무서워했다는 것이 이제 영화 후반부에 등장을 하고 그런 얘기가 좀 언급이 되고 관찰자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그 가공한 폭력성 마초들의 가공한 폭력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 쓸쓸한 주인공의 말년에 곁에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뭐 영화가 그런 시대 자체에 대한 좀 비판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여성의 관점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여성의 존재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좀 모습을 뭐 굳이 표현한다기보단 그 세계에서는 제외된 존재들의 여성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조페 씨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그 조페 씨의 부인이 뭐 고위 마피아 집안이라고 해서 그걸 또 이제 뒤처리를 담당하는 대사 같은 게 한 장면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성의 역할들이 좀 뒤로 밀려져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하여튼 뭐 한 가지 주제만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스콜세지의 영화와 미국의 역사에 대한 좀 스콜세지의 비전들을 총결선한 영화라는 의미에서 아이리시맨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론가들이 그래도 평점을 되게 과하게 주시더라고요. 거의 뭐 만점 주신 분들이 막 제 경험에 평론가들이 거의 이렇게 몰표를 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시네 21의 그 별점 이런 거 보시면 만점이 넘쳐납니다. 별 5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뭐 스콜세지 최고 걸작이냐 이런 거는 사실은 제 개별 영화로서의 재미가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이 스코세지 영화의 필모그래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총결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지의 제왕의 3부작에서 반지의 제왕의 3편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스코세지 영화의 그 기념비적인 영화들을 총정리하는 느낌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 영화 자체가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대부분의 관객들은 넷플릭스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나요? 다음 주에는 아마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 네. 원래는 넷플릭스에서 먼저 공개하지 아, 이제 않았었습니까? 넷플릭스가 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좀 주요 영화들을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일주일이라든가 기간을 정해놓고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넷플릭스 공개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엔 CGV나 롯데시네마에서는 이 영화 상영을 하지 않고 있고 보이콧하는 거죠? 네, 그죠. 그 보이콧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박스의 일부 상영관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따로 운영되는 그 옥자태처럼 네. 그렇게만 상영되고 있어서 주변의 스크린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일단 3시간 30분 동안 집중해서 안 보면 또 영화의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영화 같아요. 이거 뭐 끊어서 보기에는 영화가 갖고 있는 전체 흐름이라든가 그 수미상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이걸 끊어볼 만한 영화로 적당하진 않다. 그래서 스코세지 소위 말하는 시네마론에 대한 자기의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흔하진 않지만 찾을 수 있으면 극장 가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제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넷플릭스에 네. 우리가 주목하는 봉준호 감독도 옥자 때 그랬지만 네. 왜 많은 감독들이 넷플릭스와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죠. 그 맥락들이 사실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넷플릭스 영화 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일단 좀 접어두고 뭔가 어쨌든 새로운 영화 관람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소마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그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그 우리가 그 마블 시네마가 지금 스크린을 쓸고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가 이제 지금은 옛날에 저희 기억에는 블록버스터라는 건 여름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내내 블록버스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늘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코세지가 왜 시네마 논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가 팔릴 영화들만 많이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팔릴 영화고 기획 영화들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아이러니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오히려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만약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놀랍게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신도 자신의 의도대로 영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젊은 감독들한테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위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 8, 90년대에는 최고의 흥행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 아닙니까? 근데 뭐 최근에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의 걸작이라는 좋은 친구들조차 한국에서 개봉할 때는 그렇게 많은 스크린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아이리시맨이 그 일반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길이에 정말로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영화를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오히려 고전적인 의미의 시네마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적으로는 넷플릭스 같이 안정적인 시스템에 그 안정적인 제작 지원을 받았을 때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쨌든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는 감독들 자신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게 창작자로서의 자유 측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인 것이고 제작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화를 과연 어떤 넷플릭스로 보는가 영화관에서 보는가 이 문제는 차후의 그렇죠. 문제가 아닐까.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매체를 영화관에서 본다는 개념보다는 항상 이제 일상 속에서 뭐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접하게 돼서 환경이 분명히 변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희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스코세지 세대 감독들의 만들었던 분들의 영화들이 이런 뭐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CG가 엄청나게 사용된 영화고 안티에이징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이 3D 그 휴고란 영화 아까 우리 사적인 얘기를 할 때 나왔지만 그 영화는 3D 영화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스코세지가 그런 테크놀로지에 스코세지 사실 테크놀로지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은 감독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작가 영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감독이 이제 거의 희귀한 시절에 만든 영화로 봤을 때는 그 몰입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몰입의 측면에서 영화를 보기에 좋은 조건은 3시간 반 동안 극장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작가 이런 얘기 영화사에서 많이 하고 네네. 작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맥락에서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관람객들이 영화를 볼 때 과연 영화를 선택할 때 보고자 선택할 때 그러니까 작가 영화에선 이제 감독이겠죠. 네네. 감독의 이름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쯤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광고지를 보면 예전에 저희 그한 십몇 년 전만 봐도 감독 이름이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감독 이름은 정말 조그맣게 써 있거나 안 써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 관객들의 경우에는 감독의 존재감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우일까요? 그럼? 그게 그것도 아닌 것 같. 그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감독보다는? 그냥 좀 그 초흥행장의 경우에는 뭐 트렌드라는 게 크고 요번에 겨울왕국 2도 뭐 엄청나게 많이 관객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언젠가 알겠지만 흥행작은 이제 사회 현상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택은 뭐 재미있어 보일 만한 걸 하시겠죠. 근데 그 재미있어 보임의 기준이 뭐 저나 뭐 우리 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감독의 이름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거고 아닌 분들이 더 많겠죠. 저 개인적인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언젠가 그냥 일반 그냥 지내다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볼 때 감독 그것은 어떤 감독의 영화죠? 라고 물어봤는데 역으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영화를 감독 보고 보시는군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감독의 이름을 보고 영화를 보는 시대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마블의 영화로까지 생각이 이어지는데 마블에서 감독의 위상이랄까? 역할? 거의 뭐 저희 말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봐도 항상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감독보다는 케빈 파이기라는 그 총 제작자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컨셉이 일관된 영화들 통제받는 속에서 최소한의 감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 그러니까 감독의 감각 정도가 유지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보지에도 보면 무슨 뭐 마블 무슨 영화에 감독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름은 안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영화 전단지 같은 것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많고 그래서 사실 뭐 작가론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뭐 저희가 뭐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이 대부분은 상업 영화도 잘 만드는 경우가 많고 좀 새로운 기운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아마 일반 관객들한테 제일 익숙한 영화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크리스토퍼 놀런이나 한국의 뭐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 정도 되면 이제 일반 관객들도 그 감독 정도 이렇게 탄성을 짓는 정도 아닌가
뭐 그다음에 이제 예술 영화 쪽으로 보면 고레타 히로카즈나 이 정도 되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스코세지 옹께서는 이제 이미 이 옛날 감독이시니까 일반 감독 때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이 영화 아이리시맨은 어쨌든 간에 이런 스코세지 영화에 대한 좀 이해가 살짝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흥미롭게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또 넷플릭스에 또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 이제 관객 접근성은 좋은 거죠. 예, 이제 뭐 극장에서 못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그 넷플릭스 영화에서 작년에 이제 최고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각 잡고 봤는데요. 넷플릭스 집에서 띄워놓고 근데 정말 그 집에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괜찮지 않나? 그런 환경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 듭니다. 아이리시맨은 물론 영화 더 기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맞습니다. 뭘 할까요? 근데 영화에 예. 대한 얘기를 진짜 안 한 거, 영화 자체의 스토리라인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한 거 아니야? 스토리 라인이요. 뭐 대략 아까 지금 얘기하면서 나왔으니까 됐나? 그거야 뭐. 네, 지금 녹음을 많이 했어요. 그네. 40분 했어요. 그만.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예. 그래도 뭐 거의 뭐 마이크 별로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종의 파일럿 녹음 같이 한 건데 저희 뭐 채널이 구독자가 130명 선인데요. 굉장히 큰 기획을 한 거 아닌가. 오늘 뭐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영화 보고 돈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닿으면 또 이 얘기를 이런 시간 한번 또 갖도록 하죠. 저희 그 아는 지인들이 더 있는데 부끄럽다고 안 나오네요. 지금 이거 지인들도 누군가 들을 것 같은데 나중에 들으면 많이 나와서 좀 자기들 여러 말씀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인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이 씨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올게요.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